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진짜야? 아직 싱글이야. 살려는 드릴게. 저희 이제 5회 할 텐데, 지난번에 저희 예고 드린 대로 오늘 5회, 6회는 알포인트와 셔터 아일랜드 진행할 거고요. 이번 5회나 6회 같은 경우는 우리 원래 영화 취지하고 살짝 다르긴 해요.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던, 오래전에 보셨던 영화를 다시 보면서 새로운 재미를 찾자라는 취지이긴 한데, 알포인트나 셔터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 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추천작인데,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저희 5, 6회와 관련이 없긴 한데 기대를 많이 했던 영화가 마침 어제 또 넷플릭스에 올라갔어요. 전 극장 개봉한 줄 알았는데 낙원의 밤이죠? 그 괜찮은 영화가 또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박훈정 감독이 신세계가 너무나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작품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컸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박훈정 감독의 영화들이 다 별로였어요. 저는 마녀는 괜찮았어요. 마녀. 저는 그 이후의 영화 중에 제일 괜찮았던 건 차라리 대호였습니다. VIP도 그렇고, VIP는 마녀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그래서 낙원의 밤이 정말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 둘이 나오고, 엄태구 배우와 전여빈 배우인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라고요. 엄태구 배우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거든요. 이제 연륜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런 강약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잘하더라고요. 이제. 최근 영화들 중에 엄태구 배우의 판소리 복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해리랑 같이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 낙원의 밤이 신세계보다는 살짝 배우들의 약간 이런 무게감은 살짝 떨어지는 감이 결이 완전 다르죠. 차승원이라든지 박호상 배우 그리고 이문식 배우 저는 이 사람들의 밸런스가 진짜 좋았던 영화 같아요. 네, 맞아요. 간만에 괜찮은 느와르 하나 나와서 그거는 우리 이번에 이거 부감티와 별개로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 볼 거 없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와르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웃음 포인트도 되게 많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저는 약간 타란티노 감독 생각도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무슨 반전이 있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예상된 흐름 그대로 가는데 아주 속 시원해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녀가 저런 식으로 냈었으면 정말 극찬을 받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여지가 있잖아요. 마녀는 3부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박훈정 감독을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필모그래피의 마지막에 마녀2하고 신세계2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알아요. 그렇죠. 기대가 되고, 그래서 하여튼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알포인트 먼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속 봐라. 이 두 손으로 말이야.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지? 베트공인가? 거기 알포인트에는 베트공이 없어. 우리 손으로 죽었어. 이게 곡성 같은 약간 이런 뭐 미스테리물을 제외하고 정통적인 이런 호러 영화를 꼽을 때 항상 이게 순위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흥행 순위도 봤을 때 뭐 압도적인 거는 그 장화홍련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1위고 한 3위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2004년작이잖아요. 근데 그 해에 거의 30편 가까운 그 공포 영화들이 개봉을 했는데 그 중에 흥행 1위를 한 영화고요. 2003년에 장화홍련의 성공 때문에 아마 굉장히
감성에 맞는 공포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재가 굉장히 독특했었어요. 네. 이 군대 소재인데 의외로 여성 관객들한테 평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영화가. 네. 오히려 그 남성 관객들은 뭔가 아쉬운 점이 많았다라는 부분 좀 평이 많았었고. 그게 공수찬 감독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화가 약간 듬성듬성한 구석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자들은 사실은 되게 따지고 여성 관객들은 정서적 감정이입이 많이 잘 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들 해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를 했는데 예고하드린 대로 이거를 진짜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자, 오늘은 보통 저희가 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시레이션보다는 사실 비레이션에 가까운. 야, 쩌빠. 그 입도 깔깔한데 해장국이나 끓여봐라. 응? 한번 짬밥은 영원한 짬밥이야 이 새끼야. 거기 앉아라 개새끼야. 너 시간 갖고 와라. 물은 부어놨습니다 제가. 아. 저도 뜯어보진 않았는데 지금 이거를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밥인데요 그냥 소스를 넣어서 이렇게 비비시면 되고요. 이 냄새는 맛있는 냄새 나는데 이게 판매자가 드셔보시면은 계속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맛이. 이 영화는 우리 둘이 영화를 얘기하기가 참 민망한 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시레이션을 이렇게 먹는 것도 또 마찬가지 맥락인데 저는 방위 출신이거든요. 단기사병. 저는 병역 병역승무대 출신이고 근데 지금 베트남전 얘기를 하려고 하니 참 사주훈련 받지 않으셨어요? 사주훈련은 받았죠. 네, 저도 네. 사주훈련 받을 건 다 받았을 그래도. 맛있네요. 원래 공수찬 감독이 영화패 장산곤매에 활동을 하던 감독이었잖아요. 파업전야. 네, 네. 파업전야와 오 꿈의 나라,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했던 영화 두 편의 시나리오를 썼던 분이고 그 충무로로 넘어오신 다음에는 그 안정효 소설가의 하얀 전쟁을 영화한 그 시나리오도 쓰셨죠. 그리고 이게 원래 공수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의 각본을 쓰신 분이었죠. 그리고 원래 다른 분이 감독을 하기로 했었는데 감독이 두 번이 교체됐고 이제 영화 촬영을 한 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각본을 쓴 공수찬 감독이 데뷔를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 돼버린 거죠. 이분이 베트남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감독이었었고 기본적인 생각이 전쟁에 대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반전 의식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이 영화를 공포 영화로 만든다라기보다는 반전 영화로 만들고 싶었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아마 그 부분으로 인해서 투자자들하고는 약간의 갈등이 갈등.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그 공포 영화는 사실은 여름 한 시즌 반짝해서 돈 조금 들이고 수익을 많이 거둬야 되는 가성비 높은 영화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제작비도 많이 들었을 거고 공수찬 감독 원래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게 미장센이나 이런 것들 되게 정교하게 하는 감독인데 본인이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글로 썼을 때와 현장에서 그거를 표현을 할 때 그 간극을 좁히는 부분들이 되게 힘들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영화 촬영 과정에서도 시나리오를 촬영 여건 때문에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들고 촬영 환경도 굉장히 힘들었었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광고 촬영하다 보면 종종 그런 일이 있잖아요. 네. 현장에서 카피 수정되고 그런 그쵸. 예, 출연하는 그런 모델들도 엄청 힘들죠. 네. 그 스태프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촬영자가 늘어질 수밖에 없고 뭐 저는 이게 촬영을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았나 했었는데 캄보디아에서 진행을 했었고 영화 후반부의 장면들은 한국에서 찍은 장면들이 있어요. 지금 대나무 전투씬은 이게 담양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 저도 이 작년에 담양을 갔을 때 그 알포인트 촬영지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캄보디아에서도 네. 뭐 사실 촬영 협조가 원활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밤 촬영은 불가능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에만 촬영을 하고 이제 또 날씨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배우들도 엄청 더웠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 찍는 중에 가무성 배우 같은 경우는 간이 안 좋아가지고 한국에 다시 왔다가 가기도 하고 뭐 그랬었다고 하고 스태프들 거의 대부분이 다 말라리아 걸리고 막 그랬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본인이 찍고 싶은 걸 못 찍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영화가 듬성듬성해진 거는 촬영 환경 자체가 그랬었던 그런 문제가 좀 사실은 되게 컸죠. 근데 이게 사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호러 영화로서 완성도가 떨어지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앞쪽에 나왔던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네. 초반부에 야 사실 그거 귀신이었어 이런 얘기들 나다 보니까 누가
저도 보면서 돌려보고 싶은 충동이 막 있었는데 이야기의 구조 자체가 마치 예전에 저희가 뭐 어렸을 때 삼촌이나 뭐 사촌 형들이 무서운 얘기 해줄까라고 했을 때 해주던 그런 약간 괴담 형식의 흐름이 있어요. 맞아요. 흥미진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알포인트라는 제목이자 지명이잖아요. 이게 이제 베트남전 당시에 전략적인 요충지였다고 하더라고요. 로미오 포인트라는 네. 건데 근데 이 영화가 사실 그 실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허구이냐 이게 뭐 100% 다 허구다 또는 100% 다 실화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알포인트라는 이 장소 자체가 사실상 그 굉장히 치열하게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사상자가 많았던 곳이고 그다음에 이 배경이 되는 그 건물도 최근까지는 실제로 거기서 이제 귀신을 봤다. 네, 귀신이 많이 나오는 영화 촬영하면서 귀신을 봤다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혹시나 영화 안 보신 분들이 혹시 너무 무서워서 못 보시지 않을까. 무서운 장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깜짝깜짝 놀래키거나 그런 류의 그 공포 영화는 아니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느낌이 굉장히 독특한 영화긴 해요. 영화 자체 느낌이. 그렇죠. 그리고 공포 영화 소재로는 사실은 되게 낯선 소재예요. 보통 공포 영화의 경우는 하이틴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한 명씩 죽어가면서 결국은 여자 주인공 하나 살아남는 그런 구조가 거의 대부분의 형식인데, 이게 남자들만 나오는 굉장히 이질적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희가 이 영화가 의외로 이제 여성 관객들한테 평이 좋았다라는 부분도 우리나라 공포 영화의 주인공들이나 희생자들, 귀신들은 대부분 다 여성들이 주인공이었었거든요. 이 영화는 100% 다 남성들이 이제 희생자가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신선했던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이 당시 2005, 6년, 4, 5, 6년 영화를 보면서 좀 재밌게 보는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다 얼굴도 알고 이름도 어느 정도 아는 배우들의 무명에 가까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찍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재미가 좀 있어요. 이성균 배우부터 시작해서 김병철 배우도 그렇죠. 그리고 손병호 배우도 그렇고 박원상 배우도 그렇고 뭐 가무성 배우도 마찬가지고요. 장병장으로 나온 배우 같은 경우에는 올드보이에서 오대수의 아역을 했었었죠.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오잖아요. 손에 피 묻힌 자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 문구가 이제 주요 이제 키워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월남전에 대한 죄의식 같은, 그쵸. 자기 반성 같은 그런 내용들 좀 담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부대원들도 그렇고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파병됐던 분들도 그렇고 사실상 명분은 없었어요. 그쵸. 명분 없는 전쟁에 참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대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참전했던 분들의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캐릭터가 장병장이잖아요. 나이 그렇죠. 어린 나이에 형 대신 16살의 군대에 그 영장을 본인이 그냥 들고 온 거잖아요. 보건소에서 매독 검사였었죠. 거기에서 이제 차출된 부대원들인데 장병장은 사실 깨끗했었어요. 성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누가 이제 $50 주면은 엄마한테 소 한 마리 사줄 수 있다. 그 당시에 그런 명분 없는 전쟁에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감독은 일종의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나오는 한 컷이 영화 초반부에 최중희가 상관을 만나러 가서 대기하고 있을 때 잠깐 인서트로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얼핏 나와요. 근데 그 시점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정말 무소불위의 신 같은 존재였을 텐데, 그 사람의 어떤 사진이 엄청 무섭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기 나오는 귀신들의 모습들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감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짧았지만 감독이 의도한 컷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뭐 좀 과한 해석일 수도 있긴 한데 근본적인 책임을 묻는 장면일 수도 있죠. 부대원들이 보면 이들도 사실은 가해자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거거든요. 마지막에 이성균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내 인생은 뭐가 되냐. 그렇죠. 이게 최근까지도 이렇게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거는 물론이고, 아까 제작상에 물론 빈틈도 분명히 있긴 했었는데, 첫 이 영화의 시작 장면에서 그 온몸에 붕대를 두르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한 사람만 살아남아요. 살아남은 그 캐릭터이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근데 그 설은 저는 명확히 잘못된 설이라고 봐요. 저도 이제
다시 보니까 드는 생각이 처음에 인트로 장면에 무전이 올 때 네. 마지막에 엔드 장면에 부대명이 바뀌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그 붕대 감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목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본인이 모든 인식표를 내 손으로 다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애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그거는 소대장이나 중대장급 네네네. 이상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고 네. 처음에 나온 사람이 장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썰은 정확히 틀렸다고 봐요. 그 무전에서 그 부대명이 당신네 부대명이 맞지 않냐. 맞아요. 당신네라고 하죠. 네, 네. 근데 이 부대명이 아니에요. 즉 네. 감성 아, 부대가 네. 아니고 엔딩 스텝롤을 잘 보면은 안내상 배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여기? 아무데도 안 나와요. 네. 영화에. 결국에는 그 군대 감은 사람이 안내상 배우라는 얘기가 네. 맞다고 봐요. 강대위라고 나오는데 네, 강대위라고 강대위가 이제 6개월 전에 행방불명이 된 사망으로 추정이 된 오산부대죠. 오산부대. 네. 네. 부대의 소대장이었었고 네. 혼자 살아 돌아온 거였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썰들이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대나무밭에서 처음 그 전투씬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다 몰살했다. 다 그런 죽은 얘기가 거고 있어요. 본인들이 죽었다는 걸 모르고 작전을 수행하는 거다. 소위 식스센스 썰인 네. 거죠. 또는 혼자 살아남은 장병장. 장병장이 네. 이거를 소설을 쓴 거다. 네. 이게 장병장이 동료들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 이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썰이 있죠. 저기가 지금 정일병이라죠. 제가 이 장면 때문에 영화를 계속 돌려보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처음에 배를 타고 가는 부대원은 체중위를 포함해서 9명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10명인 거를 계산해보면 나와요. 10명이에요. 근데 신경을 또 못 쓰고 있다가 감독한테 뒤통수 맞았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우리 유명한 그 괴담 중에 왜 등산을 갔다가 대학생 3명이서 등산을 갔다가 조난을 당해서 어느 폐가에서 밤을 보냈는데 그 방의 모서리 모퉁이에 셋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터치하는 거 터치하고 네, 네. 다음 사람한테 터치하고 이걸 밤새 했는데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자기네들은 3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얘기도 있죠. 군번이 장병장만 81로 시작한다. 네. 나머지는 다 83으로 시작하는데 그래서 장병장이 귀신이다. 귀신이다. 이런 얘기도 또 네. 있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그렇죠. 일찍 입대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일찍 입대한 부분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중사는 직업군인인데도 83이다. 그거는 저는 대본이 고쳐지면서 일어난 실수라고 봐요. 왜냐면 관등성명 뒷부분에서 될 때는 모든 군번이 7자리예요. 근데 영화 제일 앞에 성병 검사하는 장면을 보면 모든 사람의 군번이 8자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썰 중에 하나가 그거죠. 맥주를 먹고 다들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썰도 있어요. 마지막에 장병장만 살아남은 것 자체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혼자 술을 안 마셔서 그 술을 안 마신 사람 하나만 살아남은 거다. 근데 그것도 저는 틀렸다고 보는 게 그 시차가 안 맞아요. 이미 그 전부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비석에 나왔던 그 문장 손에 네. 피무스나 돌아갈 수 없다라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네네. 가무성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작전을 그렇죠. 시작되기 전부터 네. 대규모 전투에서 네. 살아남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본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나무 숲에서의 전투도 네. 사실 보면은 장병장만 이 영화에서 누구를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장병장만 살아남았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런 설도 있죠. 그 설에서의 한 가지 허점은 이 친구예요. 무전병. 네. 이 무전병은 도대체 그 무슨 잘못을 한 거냐. 아병장도 누군가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진 않아요. 이 사람은 원래 저기잖아요. 취사병. 취사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설득력이 좀 미약하다고 봐요. 근데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태인 중위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진중사도 베트남 전쟁 영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명이죠. 6명의 병사는 다 성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죄를 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장병장만 유일하게 깨끗하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 피를 묻히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썰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 썰들이 마구마구 생산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오늘 제 개인적인 썰을 하나 거기다 추가를 시키려고 해요. 다시 이제 영화 최초로 넘어가면 거기는 베트콩이고 뭐고 아무도 없다. 거긴 사람 자체가 없어라고 강대위가 얘기를 하잖아요. 군대를 가면 강대위가. 저는 거기가 실말이라고 봐요.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장병장도 죽었다고 저는 봐요.
마지막 장면에 보면 장병장 혼자 내 군번줄 어디 갔어라고 하면서 찾아요. 그 이야기는 장병장 역시 죽었고 본인이 죽음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오디오로만 들리는 새벽에 오겠다고 했던 그 부대의 소리 자체도 그것도 다 그냥 실제하지 않는 소리가 아닌가. 이 영화가 2004년 5년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썰들이 계속 양상이 되는 것은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매력인 거죠. 어떤 해석도 그게 정확히 맞다라고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또 새로운 썰들이 자꾸 탄생하는 거죠. 제작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한 허점들을 진짜 말 그대로 그 이후의 관객들이 다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컬트화된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영화는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영화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때 만약에 의도했던 대로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냥 뭐 그런 영화 맞아요. 묻혔을 수도 있어요. 네. 사실 사람들이 뭐 오히려 지금같이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영화가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거를 누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네. 야, 그 호러 영화, 공포 영화 중에 뭐 볼만한 거 있을까 물어봤을 때 네.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야, 내가 봤을 때는 이랬는데 너 한번 봐봐라. 네 생각은 어떤지. 네. 또 하나의 썰이 또 만들어지는 거고. 이쯤에서 한번 리메이크를 한번 해서 완전판을 한번 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 배우들 그대로 먹었구나. 그냥 저는 이 영화를 그냥 단순히 공포영화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베트남전에 대한 원죄의식에 대한 관점에서 좀 보면 영화가 좀 달리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보시는 분들 각각 자기의 썰을 하나씩 만들어보는 맞아요. 재미가 있을 것 같은 영화예요. 아, 감우성 배우는 최근에 저도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데 안타까운 조선구마사 사건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감우성 배우는 정말 좋았던 게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게 영화로서는 첫 작품이었어요. 네, 감우성 네, 네. 배우의 첫 작품이었는데 감우성 배우 굉장히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네. 약간 시니컬한 느낌도 네, 있으면서 네, 네. 다정한 느낌도 좀 있으면서 저는 되게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알포인트도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고 재미있어요. 사실 보시면은 저희 이제 다음은 셔터 아일랜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